안녕하세요. 저는 시모의 시자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다네요. 남편의 어머니는 아내의 악마다. 아들에겐 한없이 자상한 엄마여도 며느리에게는 못되게 군다는 뜻이겠죠. 역시 못된 시어머니는 만국 공통으로 어딜 가도 있나 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라고 해서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도 딸처럼 챙겨주는 좋은 시어머니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런 못된 시어머니를 만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요. 특히나 그중 한 명은 저에게 어찌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그 끔찍한 시모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했는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모를 만난 건 20대 후반때였어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던 전 남편과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성격도 나긋나긋하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걸 보니 검소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물어보니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하더군요. 전 이런 남자 결혼하면 알뜰살뜰 돈도 잘 모으고 아이도 바르게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시댁에서 5천만 원, 친정에서 3천만 원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양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에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신혼집의 위치나 환경을 잘 고려해서 정하고 싶던 제 마음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자꾸만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신혼집은 무조건 시가랑 가까운 게 최고다.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에 자주 올 거 아니냐. 제가 박박 우겨서 신혼집은 겨우 회사 근처로 구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마찰이 조금씩 있었어요. 혼수를 사러 남편과 함께 돌아다니는데도 시어머니가 자꾸 따라 나와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예, 소파는 어두운 색이 최고다. 뭐 흘렸을 때 티도 안 나고 얼마나 좋니? 아, 저거 좋구나. 저 검정색 소파가 너희 집에 딱이야. 어머님, 저희 집 인테리어에 검정색 소파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리고 저건 천으로 된 소파라서 부스러기 같은 게 사이사이 들어가면 청소하기도 힘들다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커버를 벗길 수도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소파는 한 번 오염되면 거의 버려야 되는데 이 돈 주고 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냥 저 검정색 소파로 사. 어머님, 제가 미리 봐둔 게 있어서 그래요.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밝은 색이긴 해도 가죽 소파라 물티슈로 닦으면 금방 지워진다고요. 내구성도 좋으니까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이것 보세요. 가격도 저렴하죠? 저도 남부럽지 않은 알뜰한 성격이라서 미리 다 알아보고 나온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자꾸만 본인 말대로 하라며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세탁기는 이 제품으로 하래도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내가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지. 왜 이렇게 말대꾸가 많어? 시어머니의 돈 없는 참견에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자식을 처음 결혼시켜봐서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니 서로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다 싶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결혼 후에 터졌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 통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이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저 주세요. 어린 네가 뭘 안다고 통장 관리를 하니? 그리고 우리 아들 통장은 어릴 때부터 내가 관리해와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관리하는 게 얘도 편할 거다. 어머님, 저 안 어려요. 이제 내일 모레면 30살이라고요. 그리고 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돈 관리 잘해요. 적금도 꼬박꼬박 들어서 또래에 비해 돈도 많이 모아뒀고 물건 하나 살 때도 가격 비교해가면서 알뜰하게 산다고요. 제가 결혼 전에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어머님한테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야 너 혼자 벌 때 얘기지. 네 남편 월급까지 합치면 돈이 얼만데 그 큰 돈을 너한테 뭘 믿고 맡기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야가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휘두르려고 한다던데 혹시 너도 그런 거 아니니? 내 아들 통장 홀라당 가져가서 네가 다 가지고 내 아들한텐 쥐꼬리만한 용돈만 주려고? 난 그런 꼴 절대 못 본다. 그러니까 통장을 달라니 뭐니 그런 소린 다신 하지 말거라. 시어머니의 타박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해결하라고 등을 떠미니 엄마가 지금 자기 월급 전부를 적금으로 붓고 있어서 그렇다며 3개월 뒤 적금 만기가 되고 나면 통장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아왔답니다. 그때까지만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자면서요. 그런데 통장을 받기로 약속한 날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남편이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제가 버는 돈은 생활비로 족족 다 나가버렸고 저 역시 결혼 전 모아둔 돈이 적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었죠. 결국 전 시모에게 수술비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수술비를 왜 줘야 하니? 네 남편 수술비인데 네 돈으로 하면 되지. 너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많다며. 회사에서 월급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 돈은 어디에 쓰고 나한테 와서 찾는 거냐? 어머님, 제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갔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어머님이 이미 이 월급을 몽땅 적금에 넣는다면서 생활비 한 푼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 다쳐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 수술비가 아까우세요? 애초에 어머니가 번 돈도 아니시잖아요. 아니, 아들 수술비가 아깝다는 게 아니라 됐다.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그리 알아라. 돈이 있어야 주지 없는 걸 어떻게 달라는 거냐? 알고 보니 남편의 월급으로 적금을 들고 있다던 시어머니는 적금은커녕 그 돈을 홀라당 다 써버렸던 겁니다. 예전에 본인이 사기를 당해 대출받았던 돈을 남편 월급으로 메꾸는 걸로도 모자라 친구들을 만나 부자 행세를 하며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더군요. 저는 겨우 50만 원도 안 들어있던 남편의 통장을 보고 허탈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구 쏘아댔죠. 어머님, 이가 본 돈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두셨다면서요. 곧 적금 만기된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돈 관리를 잘하니 못하니 그러셨던 거예요? 저 이런 식으로는 결혼 생활 못합니다. 아드님 이혼시키기 싫으면 그 통장 당장 저한테 주세요. 그 일 이후 남편의 통장은 결국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엄마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며 바보같이 지 엄마 편을 들더군요. 그런데 통장을 가져왔어도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예, 너희 대파 어디서 얼마 주고 샀니? 너 또 마트에 가서 사왔지? 마트가 시장보다 비싸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저 옆 동네에 있는 시장에 가면 대파 한 단에 200원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넌 정말 돈 아까운 줄을 모르는구나. 기껏 내 아들 통장 가져가선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이따위로 써? 어머님, 옆 동네에 있는 시장에 가려면 버스비가 200원보다 훨씬 더 나오는 거 모르세요? 그렇다고 걸어가면 왕복 1시간은 걸리는데 회사 다니는 제가 평일에 거길 어떻게 다녀와요? 저희 집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시시때때로 저희 집에 찾아와 냉장고와 살림살이를 뒤지며 참견을 해댈 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 쳤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별것도 아닌 걸로 저를 계속 들들 볶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를 해도 모자랄 남편이 자기 엄마 편만 들었다는 겁니다. 엄마, 쟤 진짜 미쳤나 봐. 저번엔 야근한다면서 글쎄 내 저녁밥도 안 차려주더라고. 그럼 난 집에 와서 굶으라는 거야 뭐야? 지는 야근하면서 회사에서 먹고 온다지만 난 집에서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이 어떡하라고? 뭐야? 힘들게 일하고 남편한테 저녁밥도 안 차려줘? 하늘 같은 지서방을 떠받들지 못할 망정 감히 방치를 해? 예,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회사 때려치워라. 고작 그거 몇 푼 벌자고 남편 뒷바라지 내팽개칠 거면 그냥 회사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해. 엄마 조심해. 쟤 무서운 애야.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할 때마다 집에서 날 들들 볶는단 말이야. 저번에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엄마가 참견 좀 안 하게 할 수 없니? 엄마가 잔소리할 때마다
머리가 폭발할 것 같다나 뭐라나. 엄마가 다 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지가 왜 폭발해? 하여튼 쟤 진짜 성격 더럽다니까. 결혼 후에 알게 된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살림을 검사하고 잔소리를 해댔는데 나중엔 아예 둘이 합세해서 절 공격하더군요. 예, 넌 주말인데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박박 닦아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느라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니? 아유, 너 설마 주말이라고 우리 아들 아침밥도 안 챙겨주는 거 아니지? 엄마, 나 배고파. 제가 집에서 일한다고 핑계대면서 나 밥도 안 차려줘. 나보고 밥통에 있는 밥 알아서 떠먹으라는데 남편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말대로 결혼하면 마누라가 끼니 때마다 오첩 반상은 대령할 줄 알았는데 난 이게 뭐야? 오첩 반상은커녕 물 한 잔으로 배 채우고 있잖아. 뭐라고? 물로 배를 채워? 예, 너 이리 나와봐라. 너 오늘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야겠구만. 주말인데도 쉬지 못하고 밀린 회사 일을 하고 있던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박차고 나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말을 마구 퍼부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실 거면 그냥 아들을 옆에 끼고 살지 왜 결혼시키셨어요? 아들 뒤치다꺼리할 식모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럼 차라리 돈을 주고 식모를 고용하지 그러셨어요. 전 어머님한테 돈도 안 받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죠? 아, 알겠네요. 식모 고용할 돈이 없어서 절 공짜로 부려먹으셨나 보네요. 이가 몇 년 동안 번 돈 어머님이 바보같이 사기당한 거 메꾸고 친구들한테 허세 부리느라 물처럼 펑펑 쓰셨잖아요. 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돈 개념도 없는 분이 겨우 100원, 200원 가지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고요. 30살이 넘도록 집 앞 하나 못 차려먹는 인간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지겹다고요. 그리고 너 그렇게 니네 엄마가 좋으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살아. 왜 남의 집 귀한 딸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괴롭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 주제. 그 나이 먹고 이렇게 사는 거 너 창피하지도 않아? 누가 보면 네 나이가 32살이 아니라 2살 배기 아가인 줄 알겠어. 왜? 아예 네 엄마한테 우유도 먹여주고 똥기저귀도 갈아달라고 하지 그래? 너 하는 걸 보니 정신 연령이 딱 2살 수준이던데. 난 내 배 아파 난 자식도 아닌데 너처럼 덩치만 큰 애기 못 키워. 그러니까 평생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이나 먹으면서 살아. 이혼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짐을 챙겨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고작 1년 6개월 만에 파탄이 나버리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이상한 놈한테 잘못 걸려 이혼녀 꼬리표를 달게 되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는 것도 싫어 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던 꽃꽂이도 배우고 운동도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땐 여름 휴가 때 혼자서 제주도로 훌쩍 떠났습니다. 천지연 폭포 아래쪽에서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서 파는 소라랑 전복회를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이런 게 천국이구나 싶더군요. 혼자가 된 제 삶에 만족하며 살던 어느 날 친정아빠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아빠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야호! 미소를 지으며 절 돌아보는 아빠의 얼굴을 보자 용기가 샘솟더군요. 전 아빠를 따라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크게 외쳤습니다. 야호! 난 실패자가 아니다. 난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거다. 난 할 수 있어. 속 시원하게 지르고 나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아빠는 그런 절 말없이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시더군요. 그 후로 저는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때 산 정상에서 속에 쌓여있던 걸 다 풀어내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죠.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다 보니 평생 없을 것 같던 사랑이 제게 다시 한번 찾아오더군요. 제가 막 30대 후반이 되던 그때 볼링 동호회에서 마음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는 달리 부모한테 의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듬직해 보이는 남자였죠. 그도 저처럼 이혼남이었는데 전처가 다른 남자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꿈꿔봐도 되겠다 하는 마음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8살짜리 아들이 있긴 했지만 문제가 되진 않았죠. 아이는 시어머니가 맡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경수야, 인사해. 아빠랑 결혼할 사람이야. 이제 네 새엄마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줌마라니 엄마라고 해야지. 아니야, 여보. 처음 보는 아줌마한테 엄마 소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 경수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기다려주자. 나도 우리 경수랑 친해진 다음에 엄마 소리 듣고 싶어.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저는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재혼한 지 2달쯤 되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말이 되어 경수가 있는 시댁에 찾아갔어요. 경수야, 잘 있었어? 오늘은 아줌마가 경수 좋아하는 과자랑 아이스크림 많이 사왔어. 그런데 한 번에 다 먹으면 이빨 썩고 배탈 나는 거 알지?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천천히 먹어야 돼. 알았지? 우와, 맛있겠다. 감사해요, 엄마. 뭐라고? 엄마? 경수야, 너 지금 나한테 엄마라고 한 거니? 다시 한 번만 말해봐. 나한테 엄마라고 부른 거 맞지? 재혼한 지 2달 만에 저를 엄마라고 불러준 경수의 모습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 어린 것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수를 품에 꼭 안은 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친아들이라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듬뿍 주겠다고요. 그 후 경수는 정말 절 친엄마처럼 대하며 따랐습니다. 오히려 친아빠인 남편보다 절 더 좋아할 정도였어요. 엄마, 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받아쓰기도 100점 맞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선생님이 저보고 너무 기특하대요. 제 짝꿍도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부럽대요. 그래서 친구가 미술 숙제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저 잘했죠? 경수는 시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주말에 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경수와 주말을 함께 보내며 점점 애틋한 모자 사이가 되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감기 몸살에 걸려 끙끙대며 누워있던 경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안 버릴 거죠? 챙겨주기 귀찮다고 버리고 갈 거 아니죠? 엄마, 저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필요해요. 제발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아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경수 입에서 그런 말을 듣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경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왜 버려. 넌 누가 뭐래도 소중한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널 버릴 수가 있겠니. 하지만 제 친엄마도 절 버렸잖아요. 친엄마도 엄마처럼 저한테 소중한 아들이라고 했었는데 절 할머니한테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안 그럴 거죠? 정말로 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바람나 이혼한 친엄마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말을 하는지, 이 어린아이가 느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경수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엄만 너 안 버릴 거야. 약속할게. 우리 경수랑 평생 같이 살겠다고 엄마가 약속할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에게 좋은 기억만 가득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결혼 생활을 한 지도 언 5년째 저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거였어요. 2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을 처음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렸을 때
두 분은 뒤로 넘어갈 것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딸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어머머, 이 얼굴 좀 봐. 우리 딸이랑 코가 쏙 닮았네. 아유, 장하다, 장해.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떼쓰던 그 어린 것이 언제 이렇게 커서 아기를 가졌는지 원. 혜원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 엄마가 아빠랑 같이 새벽 시장에 가서라도 사다 줄 테니까. 알겠지? 시부모님 역시 좋아하시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나, 우리 이씨 집안에 손주가 하나 더 생겼네. 경사 났다, 경사 났어. 경수 또한 동생이 생겼다며 어찌나 좋아하던지 저는 온 가족의 축하 속에서 뱃속의 아기를 위해 좋은 것만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신 5개월쯤 되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모임이 있어서 밖에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셨더군요. 양손으로 다 들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서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것들은 다 뭐고요? 아니, 아범 말 들어보니까 네가 요즘 입맛도 없고 밥도 잘 못 먹는다면서 홀몸도 아닌 애가 잘 챙겨 먹어야지. 그래서 이걸 다 져주려고 싸우신 거예요? 그래, 시애미가 돼서 우리 손줄 뱃속에 품고 있는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내가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테니 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거라. 갑자기 찾아와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항상 우리 경수, 우리 예쁜 경수하며 손주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였기에 저한텐 별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챙겨주시니 감사하단 마음에 주방에 나가 음식을 거두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사양하며 저를 침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한숨 자고 거실로 나온 제 앞엔 무려 20첩 반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갈비찜에 불고기에 잡채에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눈앞에 가득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밥상 앞에 앉은 전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것 좀 먹어봐라. 내가 직접 삶아서 먹기 편하게 알맹이만 쏙쏙 빼서 만든 꼬막 무침이다. 깨작깨작 먹지 말고 밥에 쓱쓱 비벼서 한 입 크게 먹어봐. 우와,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라니까요. 이것도 먹어보렴. 요새 방어가 제철이잖니. 내가 새벽부터 수산시장 가서 떠온 거라 엄청 신선하단다. 어머님, 그런데 임신 중에 회는 좀 날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요. 어머, 얘 좀 봐. 이거 뭐 한두 점 먹는다고 죽니? 나 젊을 땐 그런 거 안 따지고 주는 대로 다 먹었어. 내가 너 몸보신하라고 아픈 다리 이끌고 일부러 그 멀리까지 다녀온 건데 이 시애미 성의를 무시할 게야? 그리고 임산부 몸이 따뜻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팥죽도 좀 팍팍 떠먹어. 알겠니? 아, 그런데 팥을 많이 먹으면 조산 위험이 있대, 어머님. 이건 제가 잘 놔뒀다가 이따가 경수 아빠 오면 데워서 줄게요. 얘는? 아니 무슨 젊은 애가 그런 미신을 믿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좀 먹어라. 괜히 아범한테 줄 생각은 하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 그래야 네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가 튼튼하게 태어날 거 아니냐. 갈비찜도 살만 발라줄 테니까 밥에 팍팍 올려 먹고 밥 다 먹으면 내가 자몽도 갈아줄 테니까 그것도 꼭 마셔라.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엔 임산부가 먹으면 안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꽤 있었지만 옛날 분이시니 그런 건 잘 모르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최대한 피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제 입에 막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한 번뿐인데 뭐 큰일이야 있겠나 싶었습니다. 굳이 절 생각해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기분이라도 맞춰드리자는 생각에 그냥 꾸역꾸역 먹었죠. 그래, 아 이렇게 잘 먹으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나. 그럼 난 이만 가보마. 푹 쉬고 있거라.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쯤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과식을 해서 배탈 난 건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엔 배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아파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구들과 노느라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고통에 직접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땐 응급실에 막 도착한 상황이었어요. 환자분, 혹시 오늘 뭐 드셨어요? 상한 걸 드셨나요? 아니요. 저희 시어머니가 음식을 이것저것 해주셔서 그거 먹었는데 불고기도 있었고 꼬막 무침이랑 방어회랑 또 다 말하려면 너무 많아서요. 혹시 너무 과식해서 그런 건가요? 이상한데?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음식에 뭐 탄 건 아니죠? 가끔 실수로 음식에 락스나 주방세제를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노인분이면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설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 아직 노안도 없으시고 정정하신데 그런 실수를 하실 리가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저에게 별로 관심도 없던 분이 갑자기 찾아와 20첩 반상을 차려준 것도 이상했고, 아무리 옛날 분이시라지만 임산부한테 안 좋은 음식을 잔뜩 주신 것도 이상했어요. 게다가 음식에 뭘 탄 게 아니냐는 의사의 말이 계속 생각나면서 의심이 점점 커져가더군요. 저는 순간 무서운 기분이 들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급하게 부탁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서 싱크대에 먹다 남은 음식들 좀 싸서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 다급해 보이는 제 목소리에 엄만 부랴부랴 저희 집에 가서 시모가 해준 음식들을 싸들고 왔고 저는 그 음식의 성분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에 약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산을 유도하는 끔찍한 약이요. 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그것도 남도 아닌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나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위해 친정엄마와 함께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주셨던 그 음식에 뭘 타신 거예요? 그걸 먹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어머 얘 좀 봐라. 내가 뭘 탔다고 그러니? 그날 네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게지. 기껏 새벽부터 고생해서 그 많은 음식을 해줬더니만 너 진짜 은혜도 모르는 애구나. 먹을 땐 맛있다고 먹어놓고 왜 이제 와서 싸가지 없게 시애미한테 따지고 들어? 자기는 음식에 뭘 탄 적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발뺌을 하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 끔찍한 약이 검출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제야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그런데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라서 그랬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포기하면 안 되겠니? 뭐라고요?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라고요?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네? 자세히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이후 시어머니 입에서 듣게 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 남편과 이혼한 전처가 시댁에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제발 자기 아들 경수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며 빌길래 시어머니가 저 몰래 경수와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욕심이 더 생겼는지 남편과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그리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 탈출구가 잠시 필요했었나 봐.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말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날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우리 경수 엄만 당신이 재혼한 그 여자가 아니라 나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랑 헤어지고 우리 셋이서 다시 행복하게 살자. 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가식적인 여자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려 그 후로도 수도 없이 그 여자를 저 몰래 만났다고 하더군요. 저 빼고 자기들끼리 외식을 하고 공원에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으러 다녔다네요. 마치 정상적인 가족인 양 경수를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기간이 무려 5개월도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속여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애한텐
새엄마보단 친엄마가 낫지 않겠니? 그리고 경수 엄만 평범한 회사원인 너랑은 달리 세무사라서 돈도 잘 버는데 이왕이면 경수도 그런 능력 있는 엄마 밑에서 크면 더 좋잖니. 그런데 내가 이걸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가 우리 아들과 이혼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때문에 네가 이혼을 안 하려고 할 테니 나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단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그렇게 못된 짓 하시면 천벌 받아요.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벌 받을 게 무섭지도 않으세요? 이후 저는 뒷조사를 해 그 여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이미 재혼해 가정 있는 남자에게 껄떡거린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그 여자의 집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이게 웬걸? 소파 위에서 제 남편이 그 여자의 무릎을 다정하게 베고 누워있더라고요. 당신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어떻게 찾아온 거냐고? 저 여자가 어머님한테 보내온 선물에 떡하니 주소가 써있더라고. 당신이 여태까지 날 속이고 이혼한 저 여자랑 만나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것도 5달 동안이나 날 기만했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뱃속엔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바람 펴서 이혼한 저 여자랑 놀아나? 놀아나다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경수 친엄마라고. 경수 친엄마든 뭐든 간에 이혼했으면 남남이지. 와이프가 있는 남자가 약속 있다고 거짓말하고 딴 년 집에서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데 그게 놀아난 게 아니면 뭐야? 당신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했어? 그냥 저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든 말든 용서하고 같이 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저 여자가 바람 펴서 이혼했다고 했지? 다른 남자랑 뒹굴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끔찍하다고 나한텐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거 알아? 지금 당신이 하는 짓도 바람이야. 저 여자가 당신한테 한 짓을 당신도 나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나 저 여자나 똑같이 인간 쓰레기야. 저는 그 둘에게 마구 퍼붓고 나와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은 음식에 약을 탄 시모는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고 배가 아프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본 게 별로 없고 결정적으로 유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작 벌금형이 달합니다. 들어있던 약성분도 소량에 불과했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피해자 입장을 이해 못할 수가 있나요? 제가 정말로 그 약 때문에 유산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처벌조차 받지 않은 그 현실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관 엮이고 싶지 않아 이혼을 선언했어요. 대신 뱃속 아기의 20년치 양육비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요구했죠. 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제 조건을 거절하더군요. 처음에 약을 탄 걸 들켰을 땐 미안해하던 시모도 벌금을 내고 나니까 완전 뻔뻔하게 태도가 변해버렸어요. 20년치 양육비라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 양육비야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면 되지.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어떻게 20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 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제가 뭘 믿고 양육비를 매달 받겠어요? 처음 1~2달만 주고 안 주게 뻔한데. 그리고 남편도 없이 저 혼자 아이 키우려면 회사도 못 다니는데 이렇게 피해를 주셨으면 당연히 집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이 집도 절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이혼의 기책 사유는 당신들이라고요. 하지만 워낙에 뻔뻔한 사람들이라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약속도 안 지킬 게 뻔한 저 사람들에게 꼴랑 위자료 몇 푼만 받고 이혼하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도 받아내고 저 인간들을 혼쭐 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평생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아와서 그런지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제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시모의 생일 하루 전날 저는 미역국을 한 냄비 끓여 설사약을 잔뜩 탄 후 시댁에 배달시켰어요. 그리고 냄비 위에는 예쁜 쪽지도 붙여두었죠. 어머님,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생신 당일에 직접 가서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싶었는데
내일은 일이 너무 바빠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끓여놨어요. 소고기도 듬뿍 넣었으니 경수 아빠랑 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 첫째 며느리가.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경수에게는 친구들과 나가 놀라고 용돈을 쥐어준 후 시모와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시모는 그 미역국이 전 며느리가 보낸 건 줄 알고 기뻐하더라고요. 예, 이것 좀 봐라. 돈도 잘 버는 애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끔찍이 챙긴다. 그런데 넌 도대체 뭐니? 임신했단 핑계로 빈둥거리기나 하고. 그러니 다시 말하는데 지금이라도 내 아들이랑 갈라서라. 그 앤 이제 지울 수도 없으니 나오면 우리한테 보내고. 참, 넌 어차피 기분 나빠서 이거 안 먹을 거지? 그냥 우리끼리 먹으마.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과 시모가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안에 설사약이 든 줄도 모르고 두 그릇이 퍼먹는 모습이 참 우습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표정이 안 좋아진 시모가 배를 부여잡고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선 천둥이라도 치는 듯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엄마, 아직 멀었어? 빨리 좀 나와봐. 나도 배가 아파 죽겠단 말이야. 남편은 시모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빨리 나오라며 화장실 문을 쿵쿵 쳐댔습니다. 두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은 채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빨리 좀 나오라니까. 나 진짜 바지에 쌀 것 같단 말이야. 아니면 화장실 바닥에 쌀 테니까 문이라도 좀 열어줘.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반대로 시모가 다급하게 화장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친모가 이 문 좀 열어봐라. 얼른. 아이, 엄마 왜 그래? 나 아직 멀었단 말이야. 밖에 상가에 가서 싸면 되잖아. 아, 이놈의 자식이 엄마가 배가 아파 죽겠다는데 그게 할 소리야? 상가까지 5분은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라는 말이야? 아유, 경수 엄만 도대체 미역국에 뭘 넣었길래 이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배야, 진모가 어서 나오라니까, 어서. 그 둘은 10번도 넘게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린 후 탈진했는지 바닥에 털썩 드러눕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들,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그 미역국 사실 내가 보낸 거예요. 뭐라고? 경수 엄마가 보낸 게 아니라 네가 보낸 거라고? 그런데 쪽지에 첫째 며느리라고 써 있었는데. 저 첫째 며느리 맞잖아요. 저 인간이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까 제가 첫째 며느리죠. 그 여자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이혼한 남일 뿐이고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임신한 절 유산시키려고 음식에 약을 타는 그 못된 짓걸 해놓고서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때요? 평생 나쁜 짓은 안 하고 살던 전데 막상 해보니까 뭐 나쁜 짓도 할만하더라고요. 당신들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건 싫지만 역지사지가 안 되는 인간들이니 이것밖에 방법이 더 있겠어요? 아, 맞다. 중요한 걸 말 안 했네. 당신들 뱃속에 나이가 없으니 유산되는 약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넣었어요. 뭐? 다른 걸 넣었다고? 설마 우릴 죽게 하는 그런 약이라도 넣었다는 거냐? 글쎄요. 뭘 넣었는진 차차 두고 보면 알겠죠. 이 천인공노할 몹쓸년. 네가 감히 우릴 죽이려고 이런 짓을 꾸며? 아이고 진모가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제명을 다하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을꼬. 왜요? 죽는 건 무섭나 보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전에 말했던 이혼 조건 군말 없이 받아들이세요. 20년치 양육비와 이 아파트, 그거면 목숨값이랑 교환할 만하잖아요. 이 미친 것이 내가 그 큰 돈을 너 같은 못된 년한테 줄 것 같으냐? 절대 못 준다. 절대 못 줘. 네가 아무리 미역국에 독약을 탔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 돈은 꿈도 꾸지 말거라. 그 후 시모와 남편은 병원에 갔고 제가 넣은 게 설사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산시키는 약을 타도 겨우 벌금형밖에 안 받는데 그 설사약 조금 탔다고 무슨 처벌을 받겠어요? 저는 씩씩대며 분해하는 그들한테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말한 이혼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럼 전 절대로 이혼해줄 생각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번에 설사약이었지만 다음번에 무슨 약이 될 줄 알고요. 생각보다 간이 되게 크시네요. 물론 그 말은 시모를 협박하기 위한 빈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모와 남편에게 악감정이 있다고 해도 설마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약을 먹이겠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아기도 아무렇지 않게 죽이려고 하는 시모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제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손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그동안 할 말 다 하면서 몇 번 무섭게 쏘아댔더니 한다면 하는 애라고 생각했나 봐요.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러니 제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다오. 제발 부탁이다. 결국 저는 설사약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20년치 양육비 전부와 아파트를 받고 시원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후 저는 그 아파트를 팔고 회사 근처에 집을 새로 얻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친정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때 낳은 딸아이가 벌써 2살이 되었네요. 전 남편을 닮은 구석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이라서 그런지 한없이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아이가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곤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와중에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얼굴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 경수였어요. 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고 시댁에 마지막으로 들렀다가 나오던 날 경수가 제 손에 작은 쪽지 한 장을 쥐어주더군요. 그 쪽지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랑 아빠 때문에 그동안 너무 속상하셨죠? 아빠랑 할머니는 제 친엄마 편이었지만 전 항상 마음속으로 엄마를 응원했어요. 엄마가 없어 쓸쓸해하던 어린 절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잖아요. 엄마, 다음에 길에서 마주치게 되어도 또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젠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하셨지만 그러고 싶진 않아서요. 엄마, 그동안 저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앞으로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엄마. 차에 타서 그 쪽지를 읽어본 후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울컥 올라오곤 해요.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경수의 애원에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경수의 말대로 다음번에 길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엄마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꼭 사과하고 싶어요. 아참, 저랑 이혼한 후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기껏 전철을 다시 받아줬더니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원래 바람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바람 나서 자식도 버린 사람이 2번 바람 피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 일 때문에 시댁에 또 한바탕 뒤집어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껴서 상처를 받고 있을 경수만 너무 안타깝게 된 거죠. 얼마 전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며 애원을 하더군요. 주말이라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런 전 남편에게 시원하게 질러줬습니다. 야, 이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 자식아. 네 자식 경수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그 남자만 밝히는 못된 여자를 또다시 받아주든 말든 그것까진 내 알 바 아닌데 적어도 우리 경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라고.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한 번만 더 경수한테 상처 줬다간 내가 너네 집에 찾아가서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그리고 너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너 같은 더러운 놈이랑 합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 잘난 여자랑 어디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끊어. 제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부모님은 잘했다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이제는 그런 못된 놈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면서요. 그 후 저는 제 딸아이의 재롱을 보며 하루도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2년 전 경수가 제게 줬던 그 쪽지를 가끔씩 꺼내보면서 경수가 나쁜 부모 밑에서도 제발 잘 자라주길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마 언젠간 경수랑 밥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답답했던 점이 많아서랍니다. 뱃속의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시모, 그리고 임신한 저를 두고 전처와 바람핀 전 남편,
그 둘을 시원하게 감방에 보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 편이 아니라 가해자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엔 착한 사람들만 피해받는 세상인 거죠. 몇 년 후에는 꼭 간통죄가 다시 부활해서 전 남편 같은 못된 인간들이 꼭 합당한 벌을 받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